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 메시지는 평화와 경제였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와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이라는 구체적인 경제 협력 계획도 밝혔는데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초일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제재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기념식 다 보셨죠? 예. 예. 평화와 경제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과 경기 지역의 접경, 통일 경제 특구 언급하셨고 도로와 철도 연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통괄적으로 공동 번역, 그러니까 남북 경험을 통한 공동 번역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경축사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학자들 그런 말도 하고 학자들이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팥이다. 시장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런 동력이 잃어버린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2달 동안 특별한 진전이 없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어렵게 이까지 끌고 오셨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제는 이 모멘텀을 소실할 경우에는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악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모멘텀을 다시금 살려내고자 하는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 이 대단히 많이 이제 반영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측면에서 큰 미래지향적이면서 구체화된 프로젝트를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관국들에게 이제 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동력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이번에 심정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새로운 동력 마련을 위한 어떤 그런 계기의 발언이었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광복절 축사치고는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됐죠. 보통 광복절 축사는 이제 3개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역사 문제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단일 관계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역시 한반도 분단이니까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역사 문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특히 한일 관계는 거의 빠졌습니다. 예. 물론 그저께 문 대통령이 따로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핵심은 우리 방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남북 관계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가 여전히 어렵고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을 통해서 남북 관계와 또 비핵화 문제를 추동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이 사용한 어제 표현 중에 하나가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대목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평화와 경제를 연결지어서 설명을 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가 좀 대단히 많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너무 그때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도 경제가 어려울 때 너무 북한 문제만 중점을 두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밥 먹여준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용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보면은 이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명확한 미래에 대한 제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명확할수록 북한에게 유인책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거 그림자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림자가 넓고 짙을수록 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일 수 있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그림자 이론인데 그거 비슷하게 지금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명확한 아주 구체적인 사업들 이야기하셨죠. 그쵸. 명확한 이야기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유인책들을 많이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대통령께서 강조는 안 하셨지만 계속 문구상에 하고 있은 말씀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문단마다 하고 계시는 부분은 대통령의 절박함을 사실은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지 남과 북이 정말로 평화도 이루어지고 경제도 번영되어지고 실제로 통일로 나아가는 한 걸음 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룰 수 있는데 그 첫걸음이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 좀 대단히 안 이루어지게 된 절박함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된 행동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늘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공식적인 용어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썼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잘 안 썼던 예. 이야기였는데 대통령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행동 조치에 대해서 그만큼 절박한 표현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교수님께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통일경제특구와 함께 이제 주목받았던 키워드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사업에 굉장히 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로 철도 연결 사업은 예전부터 나왔고 일부 물론 지금 뭐 원활히 되지 있지는 않지만 이 철도에 대한 부분은 그래 우리 국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참여 국가도 굉장히 많고요. 미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제 이 발언을 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이게 일단은 전제는 분명히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그 전제라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예. 그 전제 하에 몇 가지를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한 것이 이제 일종의 공동체를 제시를 한 거죠. 예. 저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 체제와 다 연계된 문제거든요.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이 지역의 완전한 일정 수준 이상의 평화 체제가 구성이 돼야 되고 결국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그나마 우리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사실 유럽의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뭐 문 대통령도 어제 그 발언을 했습니다만 예, 예. 그것이 이제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각자가 이해를 가장 공유할 수 있는 그건 뭐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자. 특히 이제 6개국을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이 같이 얘기를 한 것은 미국은 사실 뭐 비핵화에 관심이 있지만 이 지역에 특히 북한에 대한 투자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을 배제하고 이 문제를 진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미국이 동북아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상의 동북아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미국이 빠지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6개국이 사실상 이런 문제를 시작을 한다면 뭐 그것은 지금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물론 어렵고 이게 뭐 우리 학계에서는 거의 신화다라고 얘기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뭐 사실상의 다른 그런 선택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추진해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가 아무래도 비핵화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는 철도나 도로 연결 사업을 올해 안에 좀 착공식을 갖겠다라는 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상충되기 때문에 같이 잘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라는 물음표도 붙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정부의 고민이 다 담긴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계속 우리한테 그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하되 특히 경제 조치에 구체적인 것만 해라. 계속 뭐 점검하고 상호 뭐 확인하고 그런 거 말고 실제적인 것을 하되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재를 뭐 뚫고 나가서라도 우리 민족끼리 하라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더불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남북 관계는 미북 관계의 비핵화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제 대통령의 전반적인 모든 톤에서 그것이 다 읽힙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늘 중요하다라는 전제를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착공을 하겠다. 근데 예. 그 의미는 결국은 이게 뭐 앞에 비핵화를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이 비핵화의 전향적인 조치를 좀 해라. 그러면 우리는 연내 철도의 착공을 비롯해서 뭐 통일 경제 지역에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제공한 것들, 제시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같이 이제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은 뭐 당연히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 또 미국과의 또 협력의 방향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안보리 결의 자체가 예, 예. 사실은 이게 몇 겹 한 번 할 때마다 이거는 그때 이제 국민들 볼 때는 안보리 결의가 나오고 나면 이게 너무 약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그것이 몇 겹이 쌓이면서부터 이게 청청 계속 촘촘해지면서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월인가 했을 때 보면은 이게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못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철도도 포함 철도나 도로나 이제 포함을 하려고 그러면은 합작하지 않을 수 없죠. 거기 노동자들이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도 있었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저도 국제법적 한다는데 이거 굳이
한국의 도로 연결 사업이 안 된다라고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맥락상 이것이 북핵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게 위배가 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문구상 뭐 그래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마 굉장히 우리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엔 결의를. 그래서 그거를 풀려 그러면 어쨌든 국제사회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제에서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요. 그 걸림돌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여부도 저희들이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제재 방금 또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제재가 뭐 각 국가별로 개별 제재도 하고 있고 유엔이 안보리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도온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운 관련 기업도 제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산 석탄 문제가 좀 논란이 돼서 이 바닷길 이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보면 이 미국의 재무부 관료 중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보면은 미국의 관료 조직 중에서 재무부와 법무부가 가장 고지식하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그 의회에서 규정이 생기고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딱 그게 뭐 빠르게 막 속도 있게 하지 않지만 차근 근거를 마련해서 제재할 것 그렇게 해 나가는 데가 이 재무부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저는 그 BDA 사건이 있을 때 미국 국무부하고 북한하고는 합의를 해서 이제 풀어주겠다 하고 나서 완전히 풀리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럼 북한은 그 못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 그 계좌가 체크를 하는 동안에 계속 끝까지 그걸 또 따지고 또 자기들 재무부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재무부에 일단 법이 그렇게 있는 한 재무부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 국무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가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속도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우신 재무장관이 좀 반복적으로 제재를 10일 전에도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는 그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가 이루어진까지는 이 제재는 우리는 계속하겠다는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미 정부 내에 통일된 입장이라고 저희들이 봐야 된다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었고 어제 경축식에서도 이런 대통령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북한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북한은 어제 경축사 좀 어떻게 봤을까요? 경축사에 대해서 저는 뭐 딱히 부정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아까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라는 것을 이제 문 대통령이 명확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갖고 한번 또 시비를 건 적이 있죠.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남한의 통치자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면서 중재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근데 빼놓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최대한의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고요. 그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북한이 크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한국이 북한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만큼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하면 북한이 원하는 철도부터 시작해서 뭐 개성공단, 금강산도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가능하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쪽 반응,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미국 쪽에는 약간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 국무부 쪽에서도 약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계속 지금까지 남북 대화가 비핵화와 먼저 가거나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게 국무부 입장이었고 좀 그 입장은 유지하고 있죠. 가장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ARF 끝나고 나서 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렇게 북한하고 접촉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화가 비핵화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 하는데 그게 저는 이 국무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저는 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화가 아무리 진전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무드가 좋아질지라도 본질은 비핵화에 있다라는 데 대해서 국무부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생각이니까 그게 아마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절박하고 지금 속내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이 9월에 예정돼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8월 방북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라는 장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핵화에 대한 실제 이행 방안에 대한 일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4차 방북이 실제 이뤄진다면 이것은 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3차 방북 이후에 뭐 잘 아시다시피 폼페이오 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큰 비난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내에서 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차에 갈 때는 분명한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은 확신이 있을 때 가겠죠. 뭐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전달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 뭔가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북한이나 양측에서 다 이것을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시킬 만한 그런 동기가 충분한 상태거든요. 북한도 이제 구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또 경제 뭐 총집중 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결실이 없는 상황이고 결국 제재가 완화돼야 되는 그것은 뭐 필요성은 분명히 예. 느끼고 있고요. 비록 뭐 최근에 그 중국이 뭐 일종의 뒷문을 좀 열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북한의 경제가 작년에 3.5% 하향을 했고 마이너스 3.5%고 올해는 뭐 거의 2배 가까이 더 지금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비핵화의 것을 오래 끊는다라는 것은 북한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계속 비난에 직면해 있고 또 11월 선거도 있는데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는 것은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양측에 이제 그런 입장은 있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종전선언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시간표인데 과연 그것이 맞바꿔질 수 있을까가 핵심이고 저는 뭐 시간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우려되긴 합니다만 북한은 시간표를 제시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북한표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ICBM의 일종의 폐기 작업을 또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른바 이미 폐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폐기 핵물질 같은 것들을 폐기를 하는 그런 작업을 보여주고 오히려 전체적인 시간표나 혹은 그 신고, 전체적인 핵의 모든 것의 프로그램에 신고는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의 ICBM의 폐기와 핵물질 일부의 폐기 정도를 북한이 응한다면은 저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느낌으로는요. 지난번에 미군 유해 송환됐잖아요. 그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북미 이 협상이 조금 진전을 보지 못한 부분에서 좀 뭐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뒤로 조금 좀 잠잠해졌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속도랄지 시간표, 그러니까 그 시간을, 페이스를 좀 조절하는 느낌 이건 없을까요? 뭐 11월 중간 선거에 맞춰가지고 이 북핵 문제를 좀 끌고 가겠다 이런 느낌 안 받으시는지 혹시? 저는 그 7월 25일인가 상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고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CVID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장 쭉 하는데요. 그러니까 메넨데즈라고 저기 상원 의원 중에 이 대북 제재법을 적극적으로 발의했던 그런 공화당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이 동의하느냐 물어요. 그건 폼페이오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풀리 잘 이해했다고 나는 믿는다 이러고 말거든요. 예.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게 7월 20일 말일의 이야기인데 폼페이오가 갔다고 나서 문제인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0일, 3주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이 같으냐? 개념이 같아야지 그다음부터 액션이 치어질 건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아직까지 한 번도 미국 국무부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협상을 하고 있는 주무장관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박 교수님 말씀을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폼페이오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나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냥 만나주는 것 플러스 아주 포괄적인 비핵화 의지 재확인
정도가 되면 어떡할 것인가. 저는 좀 그런 걱정이 좀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그 미래 핵에 관한 중단 문제 정도로 마치게 되면 대단히 미국도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애매해져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당사국 위협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그 정책 결정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언론 보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측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걸 북한이 다 거절을 했었다라는 또 내용이 있었잖아요. 했죠. 네. 뭐 어떤 부분이 서로 좀 안 맞아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비핵화 신고를 좀 뒤에 하는 것을 북한이 계속 요구를 했을 거라고 핵심이죠.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신고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모든 북한과의 핵 협상에 있어서 끝에 가서 걸린 문제가 신고 검증 문제 거기에서부터 다 되돌아와서 다시금 핵위기가 발생했던 게 지금까지 상황이었거든요. 이 턱을 넘지 않으면은 예전과 상황 똑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려고 처음부터 우리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다르다. 오바마 때 역대 정권과 다르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신고 검증을 해서 과거 핵을 어떻게 우리가 뚫어낼 것이냐, 실체를 확인하고 어떻게 그걸 해체해낼 것인가 이 부분에 직접 접근하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여기서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 13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인데 시기는 9월 말 날짜를 특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언제쯤 열릴까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두 분께 물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상황이 물론 있는 것 같아요, 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언제쯤 확정될지, 그 확정되는 것도 실무협상에서 확정될지 아니면 뭐 이미 확정됐다 이런 말도 있는데 글쎄요, 구구절 또 유엔 총회도 있고요, 동방경제 포럼도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 의원님께서. 일단 남아있는 시기가 보면은 9월 초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구구절이 갖는 의미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우리 대통령께서 인접해서 가시는 모습은 대단히 대통령께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빠지게 될 테고 그렇다면 이제 구구절 정권 창건일이 지나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 주에 있는 이 러시아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 3일간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엔 총회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총회 연설이 말미 부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일 정도, 28일 정도 그 정도 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주 공간 정도 15일 공간, 9월 15일 공간 그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 공간에서는 최대한 빠를 수 있도록 좋겠지요. 그걸 성과를 가지고 미국과의 조율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원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뉴욕에서의 뭐 3자 회동까지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만 그런 것이 어쨌든 그 공간을 확보해내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 그러면은 가용한 시간 내에서는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의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에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에 그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원래는 뭐 그 전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날짜가 시기가 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변수는 북미 회담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도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 북한, 미국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달 말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결실을 맺은 그 변수에 따라서 아마 날짜가 정해질 것이고요. 예. 우리 한국 측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북미 회담을 통해서 뭔가 비핵화에 대한 결실이 이뤄지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기초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일 이후에 되겠죠. 그 10일 이후에 뭔가 남북 정상 3차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18일부터 개최되는 유엔 에서 뭔가 남북 미 중까지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선언은 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뭔가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이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이 결정돼 있고 우리 대통령은 제가 27일 날 결정이 돼 있고 북한은 29일입니다. 근데 예. 일단 리영호 외무상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해서도 뭐 현실적으로 9월 그 유엔 총회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좀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시기를 본다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기가 9월에 물론 이제 종전선언의 내용에 따라서 또 이것이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종전선언인데 선언의 방점이 찍힌다면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또 종전을 만약 방점을 찍는다면 거기에 파생되는 것들 이미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들어온다면 또 중국의 입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뭐 그 판문점 선언에서도 연말까지만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어쨌든 이거 핵심은 결국 비핵화입니다. 비핵화의 진전된 조치가 이뤄진다면 종전선언은 거기에 맞춰서 뭐 남북 미중이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한 후에 뭐 9월 이후에도 10월 정도 이뤄진다 해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정상 9월에 정상회담 하시게 되게 되면 두 번의 정상회담 때는 사실 대통령께서 북한의 입장을 잘 수용해서 이걸 이제 미국의 입장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데 이제 많이 이제 대통령께서 힘을 기울이셔서 성사시켰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예. 그렇게 가신 회담이 두 번이었다면 이번에 3차 회담은 조금 역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른바 그걸 보정자 역할이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득을 해서 이번에는 최소한 신고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와라. 그러면 동맹국으로서 한미 동맹국으로서 내가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에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내가 내오겠다. 그러면 내가 두 번의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내가 그렇게 해서 북한을 미국을 설득했지 않느냐. 예. 그러면 나를 믿고 그 중요한 걸 내놔라. 이런 입장에서 보증자 역할을 좀 하시는 것이 이 교착 생각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